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저희 애초에 목적은 이제 김대한 감독님 나와 계신 김대한 감독과 동네 필름의 대표이신 장은희 감독님 두 분 모시고 어떻게 춘천의 친구들이었던 이 두 분이 결국 영화사도 차리고 서로 작품의 감독과 프로듀서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사실 들을 예정이었지만 장 감독님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먼저 서울로 상경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김대한 감독님과 함께 동네 필름에 대한 얘기도 듣고 또 이미 최근에 영화를 하나 또 만드셨어요.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김대한 감독님 영화 철원기행에서부터 초에 최근에까지 그런 얘기도 전반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한 감독님은 큰 박수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대한입니다. 네, 오늘 재밌는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네 필름 얘기를 해주세요. 그 친구 분이었다가 네네. 둘 다 처음부터 영화를 하겠다라는 것은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의기투합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또 그 계기가 만들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장우진 감독과 제가 이제 친구였는데 동네 친구였어요. 학교는 달랐지만. 근데 저희가 중학교 때 어디서 만났냐면은 같이 미대 입시 미술학원에서 만났거든요. 네, 미술학원에서 미대를 가야겠다라는 어떤 목적을 갖고 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같은 동네 살았고, 그러다가 이제 주로 또 어디서 만나면은 우연히 그 비디오 렌탈샵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주 만났어요. 동네가 같다 보니까. 근데 이제 너 이 영화 봤냐? 저 영화 봤냐? 이거 재밌다? 이건 별론데? 뭐 이런 식으로 막 좀 대화의 거리들이 막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미대 입시를 하면서 영화를 좋아하는. 근데 저희 둘 다 미대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똑같았지만 어떻게든 또 영화 쪽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연출해야겠다라고 정한 건 아니지만 영화 쪽 일. 그러니까 왜 미술학원을 왜 다녔는지부터 따져보면 영화를 좋아하니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크레딧에 미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둘 다 다른 학교를 다니고 전혀 몰랐던 사이지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학교 미술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미대를 가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통 분모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장우진 감독이 대학을 가고 저는 1년 재수를 해서 1년 뒤에 같은 학교를 갔어요. 홍대를. 네네. 그러니까 장우진 감독이 2학년, 저는 1학년. 그래서 엄청 신나게 놀았죠. 신나게 지내고 학교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또 대학교에서 이제 영화를 만드는데 서로 이제 연출이 재밌다라는 걸 서로 느껴서 둘 다 이제 연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대학원을 또 장원희 감독이 저보다 1년 학교를 먼저 갔으니까 1년 먼저 졸업을 해서 1년 먼저 또 대학원을 가게 됩니다. 단국대 영화 콘텐츠 전문 대학원. 거기 좋다고 막 그렇게 저한테 꼬시더라고요. 저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1기였어요. 1기 장원희 감독이. 저는 지원이 조금 있었죠. 네네. 저는 그때 이제 홍대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그때는 한국영화 아카데미가 제가 살고 있는 자취방 바로 길 건너편이었어요. 아, 홍대니까. 네네. 홍대 시절에 네네. 부산에 있지만. 지금 부산에 있지만. 저는 왜 그곳에서 자취를 했냐면 미술학원 알바로 뭐 생활비를 벌면서 저 학교를 가야지. 그 근처에 미술학원. 네네네. 그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장훈영 감독이 단국대를 엄청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봤죠. 한번 내가 써본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학교를 떨어지면 나는 영화 쪽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입시미술 강사가 돼야지 하고 했는데 붙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단국대를 서로 다니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사무실 지금 춘천에 소재 집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봄내 필름이 사무실도 주소지 명함에 적혀 있긴 하지만 사실 장우진 감독의 집이고요. 네. 네. 춘천이 되기신 거죠? 네네. 저는 이제 와이프 때문에 결혼을 해서 김포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춘천 독립영화 제작사인데 주소지가 경기도 김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장우진 감독 집으로 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이 그럼 어쨌든 반대 과정을 통해서 네네. 첫
작품 만드셨을 때 네. 뭐 철원 기행도 그렇고 그 장정문 새 출발. 새 출발 네. 그건 전기에서 상영됐고 네네. 그 철원 기행은 부산에서 처음 상영됐었죠. 네네. 네. 2014년에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상영이 됐을 때 서로 그런 느낌들, 우리 첫 작품이 영화제에 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음도 있을 것이고, 또 약간 부산과 전주라는 어떤 섹터가 네네. 또 약간 서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다르기도 해서 네네. 어땠을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인연이 돼서 대학교, 대학원까지 쭉 함께 지내왔죠. 그러니까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서로 서랍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속속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친구 사이인데 단편 영화도 각자 이제 한 3편씩 연출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둘 다 어느 영화제 하나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편으로는. 저희는 대학원에서 졸업 작품으로 찍은 영화들이 처음으로 이제 영화제를 가게 된 상황이었고, 장우진 감독이 저보다 이제 선배니까 먼저 찍어서 먼저 편집을 완료해서 전주를 출품한 상황이었고, 저는 좀 늦어가지고 부산에 출품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원을 했는데 된 상황이었고, 저희는 이제 영화제를 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감회였죠, 진짜. 너무 설레었어요. 근데 또 영화제에서 각각 대한민국에서 가장 굵직한 영화제라고 하는 전주와 부산에서 각각의 성과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좀 놀라웠고요. 저희는 그 해가 저희한테 너무 이상한 해였다고 생각을 해요. 2014년. 네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다들 상을 타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좀 부산에서 전주. 네네. 그게 저희 영화 인생에서는 좀 되게 기묘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죠. 그럼 그 당시에 국내 필름을 만드신 거예요? 그 무렵 때? 아니요. 그때 만든 건 아니고요. 그때는 이제 그 영화가 단국대 졸업 작품이다 보니까 제작사는 단국대 대학원이었어요. 타이거 시네마라는 김동우 위원장님의 제작사. 봄내 필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저희가 그 영화들이 성과가 있으니까 다른 영화 제작사들 분들이 몇 분이 연락이 오고 이렇게 만남도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아직 뭐 상업 영화를 들어갈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각자 판단을 했고, 조금 더 이 독립 영화 시스템에서 영화를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독립 영화를 찍는다라는 건 어쨌든 자본에서의 독립인데, 내 돈으로 찍거나 아니면 영진이 아니면 뭐 영화제 뭐 JCP 같은 그런 거를 활용하는 건데, 장우진 감독이 가장 무리수를 던졌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새 출발이라는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고 전주 갔다 오고 나서 장우진 감독이 결정한 건 뭐냐면은 나는 시나리오를 쓰지 않고 영화를 찍겠다. 그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러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영진이의 지원을 받고 싶어도 자격조차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안 쓰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너 왜 그러냐. 너 돈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장우진 감독이 서울에 살고 있는 보증금을 뺐어요. 그래서 그걸로 영화를 찍겠다. 한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으로 장편 영화 찍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스텝은 본인이 연출 겸 촬영을 하고 저보고 이제 너가 녹음을 해달라. 그럼 제가 녹음 겸 PD를 하고 나머지 한 명이 다 도와주고 3명이서 이제 DSLR을 하나 놓고 영화를 찍자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춘천춘천. 네, 그게 춘천춘천이라는 작품인 거죠. 장우진 감독이 왜 그 결정을 했냐면 이 영화는 선행적인 구조의 영화가 아니라 그냥 구조적인 영화였어요. 그냥 1부, 2부가 있는. 그래서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현장에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자기가 이 영화를 통해서 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용기에 제가 너무 놀라워서 나도 한번 진짜 어려움이 많겠지만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장 행복한 영화 만들기였어요. 그 과정이. 경차 하나에 배우 둘, 저희 셋 타고 어디론가 가서 찍고 어디론가 가서 찍고 그러니까 뭐 찍으면 다 그냥 뭐가 되는 거죠. 그냥 사실 뭐 영화의 본질이 찍고 녹음한다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저도 이제 감흥을 받아서 이 시스템을 한번 더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작사를 차리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서로 이제 독립영화를 찍을 때면 누가 연출을 하면은 누군가는 PD를 하고 돌아가면서 하자. 서로 두 분이서 푹 네네, 네네.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해서 제작사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어떤 저희들 뭐 워낙 가까운 친구긴 하지만 조금 더 규정짓고 싶었던 영화 제작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국내 필름을 만들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춘천 추천이 장우진 감독님이 하신 거니까 네네. 김대 감독님 순서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전주영화제 JCP 지원을 받아서 초행이라는 영화를 계속 찍게 되시는 건데 영어로 제가 이제 영어 제목 때문에 저희 JCP 팀장님 고민하기로 해서 여러 안들을 주시길래 네. 퍼스트랩이라는 너무 단어가 좋다. 네. 이게 연문 제목으로 최고인 것 같다. 네. 근데 한글은 원래 정해져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그 제목을 하는데 사실 춘천 보신 분들과 초행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네네. 그 공간을 강원도 쪽에 이동하는 과정도 그렇고 네네. 약간의 로드무비 형식인 것도 그렇고 또 약간 보면 물론 더 그 시나리오상 더 충실한 이야기긴 하지만 그때 또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들도 그렇고 거의야. 네네. 어떻게 초행을 또 진행하셨는지요? 네.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명이서 영화 찍기를 경험하면서 아, 영화 찍는 게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많은 학생 제가 학생 입장이었을 때도 그 20명 남짓 되는 인원이 밤새가면서 찍었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들을 보는 제가 힘들었어요. 뭐 미안해서. 근데 세 명이서 찍으니까 너무 편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황홀했던 거는 되게 열악하다고 생각된 그 상황 속에서 우연히 무언가가 이 카메라에 담기게 된 순간 그게 너무너무 황홀했었어요. 뭐 별거 아닌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석양의 타이밍이라든지 뭐 새 한 마리가 지나간다든지 뭐 사마귀가 갑자기 등장한다든지 뭐 이런 그냥 저희가 통제하지 못했을 때 생겨났던 어떤 작은 균열이 더 연출자로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맞이하게 되는 황홀함. 그게 너무 좋았어서 나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자.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보자라는 동기부여가 생겼고 근데 장우진 감독처럼 지원금을 안 받고 집을 빼서 보증금으로 찍을 용기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전주에 이제 시나리오도 써서 제출하고 그걸로 이제 캐스팅도 하고 했지만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나리오를 다 버렸죠. 우리 이제 순서대로 찍읍시다. 그래서 캐릭터 이야기를 그동안 배우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왔으니 순서대로 찍으면서 우리가 하루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말고 한 3-4씬 정도만 찍으면서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정말 그렇게 또 그것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 영화 만들기가 저희가 언제 또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봤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도 있지만 이 영화가 어떻게 끝날지 저희도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답을 찾게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찍다 보면.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어떤 세 명이라는 인원도 그렇지만 우연적으로 화면 안에 들어오는 어떤 동물이든 사물이든 환상들이든 이런 것들이 되게 즐거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영화과 수업 시스템 속에서 배웠다면은 그런 것들을 다 통제하거나 배제하거나 컨트롤하라고 배웠을 것 같은데 오히려 미술 쪽에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 미술처럼 그런 우연성이라든가 즉흥성이라든가 어떤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더 즐겁고 대단히 미적인 어떤 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형성되어 있었던 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네. 저희는 대학교 때 사실 미대긴 하지만 영화를 가르치는 과였거든요. 홍익대 조영학부 영상 영화 전공이었어요. 근데 연출을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어요, 학교에서. 근데 이게 선배들이랑 주로 얘기하면서 이제 연출에 대한 감을 익혔던 거죠. 그러다가 대학원에서 이제 얼마 전 영진이 위원장이셨던 박기용 감독님이 저희의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하셨어요. 너무 도제 시스템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디지털 시대이니 디지털 카메라가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연출을 생각해라. 뭐 디지털 카메라의 장점은 가볍다, 저렴하다, 뭐 돈이 안 든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몇 번의 워크숍처럼 뭔가 해보니까 그런 상황이 몇 번 오더라고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요. 장호진 감독이 그냥 실습작으로 무슨 단편을 찍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네네. 네, 그냥 DSLR 하나로 찍는 거였죠. 근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날 찍었던 상황은 뭐였냐면은 어린 나이에 임신한 커플이 병원을 찾아 헤매는데 그곳이 이제 네이버 지도와는 다르게 막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찍고 있었어요. 그런 곳을 누비는 한 커플을, 두 명을. 근데 저 멀리서 어떤 만삭의 어머님이 막 이렇게 오시면서 혹시 여기 근처에 산부인과 있는데 못 보셨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자기적으로 이렇게 갖다 놓은 거 마냥. 그 순간 저희가 이제 소름이 끼쳤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네. 애초에 극영화적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 다큐처럼 네. 현실이 진짜 만삭인 어머님이 이게 거짓말 같다. 너무 말이 안 된다. 저희는 그때 저희 둘 다 그때가 되게 중요한 모멘텀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다시 한번 느끼고자 이제 장호준 감독도 춘천을 그렇게 만들었고 초행도 네. 초행에서는 그런 느낌의 장면들을 한번 꼽아 주시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초행은 그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초행을 찍었던 때가 이제 그 촛불 집회가 가장 완연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기획했을 때 상황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혼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섭지 하는 그 질문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대한민국 상황이 그러했고 그 수많은 인파 속에 이 주인공들이 들어가면 어떨까가 보고 싶기도 했고 근데 그 집회라는 게 정말 그렇잖아요. 뭐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저리로 가야 되나 이리로 가야 되나 뭐 그런 상황들 그거를 그냥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기록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장면을 포착했고 또 이제 저한테는 좀 소름 돋았던 아까가 비슷한 상황은 차 타고 이 남녀가 조연철 배우와 김세혁 배우가 대관령을 넘어가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조연철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삼척에 뉴스가 나왔는데 토막 시체가 떠내려왔다. 삼척 그렇게 무서운 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끝나기 무섭게 까마귀 떼가 저희 차 앞을 확 지나가는 거예요. 부딪힐 것 같은 거리로. 네, 그런 것들이 또 그런 우연의 상황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건 약간 여담인데요. 네. 조연철 배우 남자친구 나왔습니다. 김세별 씨와 함께. 네. 지금 이제 너와 나의 감독으로 더 많이 아시고 하고. 네네. 그때도 뭐 배우였지만 네네. 주로 많은 영화들 출연하셨지만 뭐 연출하라 뭐 연출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을 감독님하고 또 그런 얘기를 했었는지 살짝 궁금해요. 뭐 워낙 단편을 잘 찍은 감독으로서 더 유명해서 영화를 찍고 싶어하는 거는 계속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정말 훌륭한 연기자이지만 이 사람은 연출을 해도 엄청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흥적으로 영화를 찍는 상황이었는데 리허설을 그래도 하긴 하거든요. 현장 안에서 무슨 대화를 할까요? 약간 뭐 포인트 여기서 뭐 식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시다. 뭐 그다음에 뭐 미용실에 관한 이야기를 합시다. 근데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은 배우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그 순서를 정하고 슛을 들어갔는데 조연철 감독은 그걸 기묘하게 순서를 좀 바꿔요. 대사를 할 때. 근데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네. 되게 영민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왜 그 얘기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지? 안 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타이밍에 그걸 툭 던지면서 더 환기가 되는,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영민함이 있었어요. 포인트를 정확하게 배우로서 네네. 대사 포인트를 느끼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트레인이 지나고 트레인은 또 많은 영화제에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전지에서 처음 상영을 하고 스위스이자 뭐 유럽의 대표적인 오래된 영화제 중 하나의 로카르노 영화제 신인 경쟁 부분에 한국 영화들이 경쟁 부분에 가는 경우들은 왕왕 있었고 뭐 홍상수 감독이 포함해서 박정훈 감독이나 있긴 했었습니다만 신인 경쟁은 사실 되게 드문 경우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그때 갔고 또 거기서 또 대상을 또 탔었습니다. 그런 걸 탔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같이 있었거든요. 로카르노에 같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는 떠나서 그 연락을 한국에서 도착했을 무렵 또 받아가지고 네. 너무나 기분 좋았던 또 기억이 저희가 있었고 감독님이 떠나서 바로 들어왔던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영화제 초반에 이제 개막식 타이밍에 갔다가 폐막식을 한 이틀 앞두고 이제 귀국을 했죠. 그때 이제 집행위원장한테 은근슬쩍 저희 내일 간다. 가도 되냐? 잘 가라. 진짜 간다. 가래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정신없이 시차 적응 안 돼서 집에서 자고 있는데 이상한 번호로 전화가 온 거죠. 저랑 장원진 감독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희가 묵었던 숙소 전화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뭘 깨고 오셨어요? 아니요. 무슨 맥주를 거기서 이제 바에서 팔았는데 그 셀프인 거예요. 현금을 넣어서 이제 꺼내 먹는 거예요. 근데 또 스위스 물가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때 하이네켄 한 병이 15,000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되게 정확하게 깔끔하게 정산을 안 했거든요. 이 전화가 바로 오네. 그래서 받았는데 이제 집행위원장님이셨고 샤트리요? 네, 샤트리 형. 그분이 너무 얼떨떨한 거지. 지금 올 수 있냐? 나 온 지 지금 9시간밖에 안 됐다. 비즈니스를 끊어주겠다, 와라. 그래서 비즈니스에 혹하신 거예요? 사실 상 받는 거에 그냥 너무 좋았지만 처음에 안 믿겼었죠. 거짓말 같았죠. 그것 때문에 제가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 상금 때문에. 네. 상금도 상금이고 나 이런 이제 능력이 있는 감독이야라는 것을 존재증명하는 계기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뭔지 모르겠죠. 저희 너무 오래 사귀어가지고 뭐 능력에 대한 그거는 제가 이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너 다 뽀록이다. 운이다. 요즘은 이제 넌 운이 다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진짜로? 아직 개봉도 안 했는데. 네. 아무튼 그때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루 만에 바로 가서 다시 수상을 하고 그랬죠. 맞아요. 기억이 나는 게 네. 이게 시상식이 토요일날이었었고 8월 초에 이제 열리는 영화제거든요. 스위스 남쪽 지역 로카르노라고 하는 지역에서 보통 밀라노 공항에서 차로 가면 한 1시간 조금 넘게 저희는 도착을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저희가 금요일날 이제 그 정보를 알고 김장 감독님과 그때 카톡 보이스 톡을 했었다. 뭔가 통화를 하고 우리는 그때 저희도 영화제 좀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내일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돌아가는
일정이어서 이제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 너무 좋은 결과가 나는데 뭐 저희가 뭐 굳이 또 하루 연장해서 있을 만한 힘은 없어가지고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저희는 또 다음날 떠나고 김대 감독님은 또그 밤비행기 타고 오신 거죠. 네네. 밤비행기 타고 도착하시고 뭐 이런 엇갈림의 순간들인데 되게 그때 기억이 통했던 게 너무 강렬해가지고 약간 좀 잊혀지지 않는 게 있긴 합니다. 네네. 아니 뭐 영화제 기간 때 이제 이프로님께서 숙소를 되게 좋은 곳을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취사가 가능한. 스위스 물가 진짜 무시무시한데 마트는 약간 서포트해줘가지고 어. 싸게 들어가고. 아 네네. 그래서 마트는 저렴해서 이프로님이 다 이제 끼니마다 요리를 해주셔가지고 네. 네. 그렇게 밥 먹고 네. 그랬죠. 제가 음식을 좀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장우진 감독님이 또 겨울밤에라는 영화를 또 서로 역할을 바꾸셔서 했던 거잖아요. 네네. 이건 또 장우진 감독님 추천 잘 안 떠나신 것 같아요. 영화 속 공간. 워낙 잘 아는 공간들이니까 그때도 장면을 보면 어떤 우연적 순간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네. 그런 것들이 또 중간중간에 또 느껴지거나 빛이 막 들어오는 밤장면들 같은 게 생각이 나는데 네네. 그때 혹시 인상 깊었던 PD의 위치에서 네. 그런 순간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겨울밤에는 출발한 순간이 얼어붙은 폭포에서 이야기하는 대화를 나누는 남녀 한 쌍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 시작점이었는데 얼어붙은 폭포가 되게 중요했는데 날씨가 급격하게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원래 뭐 3일 뒤에 찍을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하루 정도 당겼어요. 이거 좀 너무 불안하다. 가끔 이제 저희가 지나가면서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어쨌든 찍었는데 거짓말처럼 다음날 폭포가 무너졌었어요. 그 얼음이. 그래서 이거 운이 좋았다.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근데 겨울밤에는 어떤 장면적인 즉흥성은 사실 돌발적으로 발생한 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밤에 찍다 보니 저희가 그래도 조명을 쳐야 됐고 조명이 켜져 있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하다 보니 외부에서 무언가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적었던 환경. 근데 이제 배우분들이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많이 보여주셨던 영화였죠. 이상희 배우님의 발군의 연기가 네. 놀랍다. 네. 에너지가 확실히 보였던 그런 네. 영화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동네 필름을 만드신 어떤 목적, 뭐 어떤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네. 두 분만서 번갈아가면서 영화를 찍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이제 뭐 후배라든가 다른 영화들을 서포팅해서 제작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계획들을 종종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네네. 정말 몽고시라는 작품을 제작하셨을 때는 사실 두 분의 영화가 아니라 다른 감독님의 영화였었던 거죠. 네네. 그 단국대 후배인 이제 박근영 감독님이 단국대 졸업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이제 본인의 작품으로서 정말 먼 곳을 진행하고자 했고 또 이제 강원도를 배경으로 영화를 찍고 싶어 했었어요. 네네. 근데 박근영 감독이 저희보다 한 살 많은 형이긴 하지만 되게 친구처럼 가깝게 막역하게 지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 해보자. 우리가 어떤 강원도 네트워크나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서포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해서 뭐 강원 영상위원회에서도 지원을 좀 받았고 네, 그렇게 해서 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죠. 네. 근데 지금 박근영 감독은 또 춘천으로 이사 왔어요. 네. 다 춘천으로 이제 젊은 영화 감독들이 다 모이는. 근데 저희가 젊진 않죠. 41살이니까 젊진 않고. 이게 좀 애매한데. 네. 어떤 기준에서 또 젊기도 하고. 네. 장우진 감독이 조금 저는 그때 이제 많은 참여를 못하는 상황이었고 제가 김포에 있어가지고 장우진 감독이 이제 제작자로서 프로듀서 역할, 시나리오와 네, 뭐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많이 얘기해줬고 라인 프로듀서는 박근혜 감독이 섭외해서 현장 지휘는 박근혜 감독 아는 분이 이제 네, 해주셨고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개봉했던 게 정말 놀라셨죠. 네네. 그 제가 요번에 작년 가을에 찍은 영화가 네. 제작사와 함께한 다른 제작사 네. AD406이라는 제작사에서 영화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봄내 필름과 공동 제작으로 진행하고 있긴 하죠. 이런 건 좋아요. 네네. 근데 코로나가 있으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스케일이 큰 영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좀 진행이 안 되다가 이제 지금 첫 걸음을 내딛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작품으로서 좀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장우진 감독도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이 영화가 좀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 또 다시 이렇게 또 순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봄내 필름의 형태나 네.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는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더뭐 디벨롭 하고 싶거나 어떤 좀 방향성과 목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봄내 필름으로서 우리가 되게 큰 영화를 만들어서 큰 성과를 얻자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끼리는 앞으로도 영화를 계속 오래 하자. 대신 우리가 자유롭게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독과 PD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그 울타리를 봄내 필름이라는 이름 안에서 만들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거대한 예산의 영화를 핸들링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안 되고 만약에 또 이런 것도 해보다가 홍상수 감독님처럼 조금 더 저예산으로 예전처럼 찍어보자라는 그 순간이 온다면 언제든지 그냥 봄내 필름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 집 같은 느낌이죠. 돌아갈 수 있는. 근데 그런 질문들을 뭐 후배 감독님이나 또 주변에 이제 젊은 40대 감독님들도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 게 이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니라는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춘천 초행 겨울밤에라는 새 작품을 공개를 하고 개봉을 하면서 현실적인 걸 많이 저희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과정은 저희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지만 이게 만약에 회사로서 운영을 한다. 그리고 이거를 더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한다면 뭐 저희가 영화를 잘못 만든 지점도 있겠지만 이 환경은 그러기에 너무 척박하다, 힘들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으로 생각하고 그냥 언제든지 우리가 편하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 순간이 된다면 함께 찾아가는 곳 그런 걸로 이제 영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르게 질문을 드린다면요. 네. 집으로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출발점, 장훈 감독의 새 출발이라는 어떤 출발점으로서도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해봤다 혹은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한국의 어떤 영화 제작 시스템 물론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더더군다나 독립 장편 영화들이 제대로 된 여건 속에서 만들어지기가 좀 더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해봤다라는 어떤 자부심 혹은 어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게 친구로서 출발했지만 어쨌든 또 한편으로 보면 서로 영화를 조력하는 어떤 조력자의 관계 속에서 이 정도까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감독님의 생각을 피력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영화제에서 많은 독립영화 감독님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저희를 되게 부러워하셨어요. 왜냐면 저희는 동반자처럼 영화를 찍었으니까요, 진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좀 약간 이상한 자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진짜 가장 행복하게 영화를 찍었습니다.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것 때문에 지금도 계속 영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몇몇의 순간들이 너무 황홀하고 행복해서 그걸 계속 또 맛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그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하다고 하지만 진짜 되게 현장에서는 엄청 치열했거든요. 저희 둘 다. 다음날 무얼 찍을까 고민하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근데 그렇게 찍혔을 때 또 얼싸안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질문과 답을 한 영화 안에서 찾아가는 그 과정을 저희는 했었죠. 그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독립 영화가 지금 만들기 어렵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런 생각도 드는 건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학교에서 즉흥성에 대한 수업인데 지금 철저하게 대부분의 친구들은 배척하고 배제하고 통제된 상황 속에서 글을 만들거나 그걸 시도하려고 하는데 반면에 지금과 같이 만들어 오셨던 영화의 즉흥성이나 유연성을 끌어오면서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친구들은 비려 적어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산되고 알려져서 조금 더 시도 자체가 활성화가 돼야 말씀하신 이런 카메라 하나로도 쉽게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되려 아까 후에 그것들을 많이 봤다고 하니까 그런 감독들한테 조금 더 어떤 식으로 해보라고 좀 더 강하게 말하거나 혹은 되려 조금 더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장우진 감독이 참 용감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신의 보증금을 빼서 영화를 찍어도 나는 내 소기의 성과를 얻어낼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돌이켜보고 나서 말로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막상 그 입장이 되면 두려울 게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장우진 감독은 그 두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이제 참 학습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용기? 되게 오글거리는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용기가 필요하다. 진짜. 그 한 걸음이 아마 내딛는 순간 많은 게 달라 보일 거다. 저도 장우진 감독과 3명이서 영화를 그렇게 찍었을 때 경험을 해보니까 아는 거였거든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면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초에는 7명이서 찍은 상황이었어요. 해보면 안다. 해보면. 네, 해보면. 근데 또 그 마음도 알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준비를 철저하고 치열하게 해서 완벽한 계산안이 찍혀진 그때의 성찰, 그때의 행복. 그것도 분명히 되게 큰 성과인데 본인 개인적인 성과일 수 있겠는데 그걸 분명히 양가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준비 끝에 조금만 달리 보면 새로운 게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해보면 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번 신작은 조금 더 큰 규모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번 신작의 큰 규모와 비교를 해봤을 때 뭐가 본인은 더 본인한테 맞는지 그리고 없는 게 그러니까 영화 감독으로서 쭉 어떤 경력을 가시려고 할 때 어떤 쪽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 큰 제작도 한번 해보셨으니까 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이번 작품은 제목은 비밀일 수밖에라는 제목이고요. 뭐 장영남 배우, 뭐 류경수 배우, 박지일 선배님, 박지아 선배님 이렇게 많은 어떤 분들이랑 작업을 했거든요. 확실히 놀라웠던 거는 이분들이 왜 이런 경력을 갖고 있는 배우들인지 확실히 알겠다. 이분들은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거기에서 오는 이제 지금껏 제가 철원기행 초행에서 느끼지 못했던 연기자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초행도 되게 감동스러웠거든요. 감동적이었거든요. 근데 좀 다른 의미의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라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에 대한 걸 세상 다시 느끼게 됐고 근데 영화적 행복을 과정 속에서 찾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 초행 때가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왜 재밌었냐면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현실을 마주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까 까마귀 비슷한 것도 있는데 삼척에서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날 갑자기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찍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럼 눈 내린다. 그럼 타이어를 달아야겠네. 타이어에 체인을 감아야겠네. 그거 한번 찍어볼까? 네, 그렇게 해서 찍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영화에서는 그럴 상황이 없었죠. 네.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해서는 네. 아까 배우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감독들의 스타일에서는 배우가 반드시 통제되는 상황 속에서 카메라에 담겨서 그 흐름이 이끌어가는 방향도 있을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이번에는 통제된 상황일 수도 있고 초인태처럼 열어놓은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감독님 개인이 어떤 스타일을 조금 더 추구하고 네네. 어떻게 감겼을 때 조금 더 내 작품화됐다라고 느끼시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뭐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연기자분들이 이제 화면에서 대화를 나눌 때 리허설은 이제 저희가 리딩했던 대로 좀 진행을 하다가 한두 테이크는 그 방향대로 가다가 어느 정도 오케이가 느낌이 왔을 때 제가 이제 배우를 불러서 여기서 한번 어떻게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디지털 영화의 장점이 되겠죠.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 이후에 이제 배우들의 즉흥성을 좀 찾아보려고 했었죠. 네. 테이크마다. 네. 오늘 또 긴 시간 50분 동안 저희가 회복 키웠는데요. 함께 해주신 김대한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